후한 마렵 천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조정은 환관들의 농간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백성들은 중세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며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의 봉기가 전국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창천이 죽고 황천이 서리라는 구호 아래 수십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탁현의 한 작은 주막에서 유비는 초라한 집신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중산정왕의 후손이라 하지만 가난에 찌든 그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병 모집 방문을 보고 망설이던 유비 앞에 장비가 나타났다.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술을 권하는 장비의 모습에서 유비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리고 얼마 후 나타난 관우,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 깊은 눈빛에서 유비는 운명적인 만남을 직감했다. 도원에서 세 사람이 나눈 맹세는 단순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힘을 합쳐 백성을 구하자. 하지만 그 맹세 뒤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피는 다르지만 뜻을 같이 하는 형제로 살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곧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등불이 될 것이었다. 복숭아 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나눈 술잔과 함께 새 영웅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황건적 토벌에 나선 유비 삼형제의 첫 전투는 험난했다. 변방의 작은 군사로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전장에서 백성을 지키려는 유비의 모습, 척진으로 단독 돌진하는 관우의 용맹, 호랑이 같은 기세로 적을 무찌르는 장비의 맹렬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공적을 세우고도 제대로 된 포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들을 좌절시켰다. 부패한 조정의 실상을 목격한 유비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백성을 향한 연민으로 승화시켰다.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백성이다. 유비의 이 말은 세 형제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했다. 난세의 어둠은 깊어만 갔지만 도원에서 맺어진 의형제의 맹세는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은 작고 미약한 불꽃이었지만 언젠가는 천하를 밝힐 태양이 되리라는 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황건적의 난이 진압되고 난 후 천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각지에서 강력한 군벌들이 할거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조조였다. 황관 조등의 양손자였지만 그는 남다른 식견과 담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영웅을 논하자면 오직 그대와 나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에 찬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을 예감했다. 동쪽 강동에서는 손견이 맹활약하고 있었다. 강동의 맹호라 불리는 그는 용맹함과 지략을 겸비한 명장이었다. 전장에서의 그의 활약은 척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고 강동 일대의 민심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쏠렸다. 손견의 등장은 천하의 패권 구도가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북쪽에서는 원소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4세 30의 명문가 출신인 그는 수많은 문무 관료들의 지지를 받으며 가장 강력한 군벌로 성장했다. 그의 위세 앞에서 다른 군벌들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비 삼형제는 여전히 변방을 떠돌고 있었다. 작은 관직을 전전하며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펼치려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때로는 관직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신념만은 변하지 않았다. 서주에서 유비와 조조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조조는 유비의 인품에 감탄하며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경계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유비 역시 조조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야망을 경계했다. 두 영웅의 첫 대면은 정중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각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들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갔다. 그러나 영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조조는 실력주의로, 손견은 강동의 결속력으로, 원소는 문벌의 권위로, 그리고 유비는 인애로서 말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 낡은 한나라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유동적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천하의 운명을 결정할 거대한 격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비의 명성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비록 군사력은 미약했지만 그가 지나는 곳마다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다. 세금을 줄이고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며 무엇보다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았다. 유황숙이 오시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여포라는 강적이 유비를 공격해왔고 역부족이었던 유비는 조조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 속에는 유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가장 큰 시련은 관우에게 찾아왔다. 합의성이 함락되고 유비와 헤어지게 된 관우는 어쩔 수 없이 조조의 진영에 머물게 되었다. 조조는 관우의 능력과 인품에 감탄하여 온갖 예우를 다했다. 척토마와 청룡언월도 그리고 한수정우의 지위까지 하사했다.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유비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올리며 나는 조조의 녹을 받을 뿐 마음만은 유비 형님께 있다고 다짐했다. 조조 역시 관우의 충절을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다. 관우가 진정한 충절을 보여준 것은 백마에서였다. 원소의 맹장 알량을 단번에 베어 조조를 구한 그는 그 직후 유비의 소식을 듣고는 주저없이 떠날 준비를 했다. 조조는 만류했지만 관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은혜는 갚았으니 이제 형님께 돌아가겠다는 그의 말에 조조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관우의 천리행은 전설이 되었다. 동관에서 공수까지 5관문을 지나며 6명의 장수를 베어 넘기는 그의 모습은 충절의 상징으로 길이 회자되었다. 마침내 유비와 제외한 관우, 두 형제의 포옹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천하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신이란 이익이나 지위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관우의 선택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손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비 삼형제의 재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변치 않는 신의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쪽 평원에서 두 거대한 세력이 맞붙었다. 원소와 조조, 천하의 패권을 두고 벌이는 마지막 승부였다. 원소는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고 조조는 겨우 수만의 병력뿐이었다. 누가 봐도 승부는 뻔해 보였다. 원소의 진영은 호화로웠다. 사세삼공의 명문가답게 수많은 명사들이 그의 휘하에 모여들었다. 허유, 전풍, 신배 등 당대의 유명한 인사들이 저마다의 계책을 내놓았다. 원소는 자신만만했다. 이번 전쟁으로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그의 선언에 부하들은 환호했다. 반면 조조의 진영은 초라해 보였다. 병력도 적고 물자도 부족했다. 하지만 조조의 눈빛은 달랐다.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얻을 때다라며 오히려 자신감을 드러냈다. 순욱 곽가, 정욱 등 충성스럽고 유능한 책사들이 그의 주변에서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원소군의 기세는 대단했다. 연일 조조군을 몰아붙이며 승리를 거두는 듯 보였다. 하지만 조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적의 움직임을 살피며 기회를 노렸다. 전환점은 허유의 투항이었다. 원소에게 실망한 허유가 조조에게 귀순하며 오소습격을 제안했다. 조조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직접 기병을 이끌고 원소의 보급기지 오소를 습격한 것이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화염과 함께 원소군의 사기는 급격히 꺾였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보급을 잃은 원소군은 혼란에 빠졌고 조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면 공격을 감행했다. 관도의 벌판에서 벌어진 마지막 결전에서 원소는 참패했다. 수십만 대군은 흩어졌고 원소 자신도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북방으로 도망쳤다. 이 전투의 여파는 컸다. 조조는 북방의 패자로 우뚝 섰고 원소 세력은 급격히 몰락했다. 천하의 판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 사이 유비는 형주 유표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관도 대전의 결과를 보며 그는 깨달았다. 선의만으로는 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백성을 구하려면 더 큰 힘과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조조의 승리로 천하 통일이 가시화되는 듯 보였지만 남방에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국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조는 관도 대전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야망을 품고 남하를 준비했다.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그의 선언 아래 80만 대군이 조직되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원정군이었다. 형주에 머물던 유비는 다급했다. 조조의 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의 유표는 겁에 질려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 결국 유표가 병사하고 그의 아들 유종이 항복하면서 형주는 손쉽게 조조의 손에 넘어갔다. 유비는 10만 백성과 함께 강화로 피난을 떠났다. 느린 피난 행렬 때문에 조조군에 추격당할 위험이 컸지만 유비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그의 신념은 위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한편 강동의 손권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조조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신하들 대부분은 항복을 주장했다. 조조의 대군을 어찌 막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하지만 주유는 달랐다. 조조군의 약점을 보십시오. 북방 사람들이라 수전에 약하고 원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손권은 주유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결정적인 순간 제갈량이 강동에 나타났다. 유비의 사신으로 온 그는 손권 앞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쳤다. 조조가 남쪽을 평정하면 다음은 강동입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갈량의 설득과 주유의 분석이 합쳐지면서 손권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성사되었다. 비록 조조에 비해 열세였지만 지리적 이점과 수군의 우세를 살린다면 승산이 있었다. 척벽에서의 대결전을 앞두고 양 진영은 최후의 준비에 들어갔다. 척벽대전 당일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제갈량이 기다린 바로 그 바람이었다. 황계의 화공선이 조조군의 함대로 돌진하면서 강물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쇠사슬로 연결된 조조의 함선들은 피할 곳이 없었다. 불꽃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80만 대군은 괴멸되었다. 조조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북쪽으로 달아났다. 천하 통일의 꿈은 척벽의 화염 속에서 사라졌다. 적벽 대전의 결과로 천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조는 북방으로 물러나 위나라의 기반을 다져야 했고 유비는 서쪽 익주로 진출할 기회를 얻었으며 손권은 강동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삼국 정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적벽대전 이후 천하는 세 갈래로 나뉘었다. 조조는 북방에서 위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손권은 강동에서 오나라를 건설하며 유비는 익주에 들어가 촉한을 세웠다. 각자의 영토에서 새 영웅은 서로 다른 방식의 통치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위나라 허도에서 조조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시행했다. 문벌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인재 등용,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재건에 힘썼다.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가처럼 그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나라를 경영했다. 조조의 둘레에는 순욱, 정욱, 가우 같은 뛰어난 책사들과 허저, 장료, 장압 같은 맹장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조조의 뜻을 받들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비록 한나라의 신하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왕국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강동의 손권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강동의 전통적인 명족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구축했다. 주유, 노숙, 여몽 등의 유능한 신하들이 그를 보좌했고 특히 수군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손권의 치세는 온건하면서도 실속이 있었다. 강동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업과 수공업을 발달시켰고 해상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꾀했다. 생자당살이라는 그의 신념처럼 현실적이면서도 인내심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익주에 들어간 유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백성을 우선하는 인정정치가 그의 목표였다. 비록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는 다른 두 나라에 뒤떨어졌지만 민심의 지지만큼은 확고했다.
유비는 제갈량을 군사로 삼아 내정 개혁에 착수했다. 펍치와 덕치를 조화시킨 정책으로 익주 일대를 안정시켰고 관우는 형주에서 장비는 익주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촉한의 건국은 유비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세 나라는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위나라의 실용주의, 오나라의 현실주의, 촉한의 이상주의. 이 세 가지 다른 철학이 중국 대륙에서 경쟁하며 공존하는 독특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세 나라 모두 통일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주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관우가 지키는 형주는 촉과 오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영웅들의 서로 다른 꿈이 충돌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주는 천하의 요충지였다.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중심이자 장강을 제어하는 전략적 거점이었다. 관우가 지키고 있는 이 땅을 두고 촉한과 오나라의 갈등은 날로 깊어져 갔다. 관우는 형주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공은 적이여, 촉한은 아군이다라는 분명한 적아 구분하에 북쪽의 위군을 견제하며 형주를 굳건히 지켜냈다. 번성을 공격하여 우금의 7군을 수몰시킨 그의 활약은 천하를 놀라게 했다. 위풍당당 관원장이라는 명성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관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지나친 자만심과 독선이었다. 손권이 화친을 위해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관우는 범의 딸이 어찌 개의 아들에게 시집갈 수 있겠는가라며 모욕적으로 거절했다. 손권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오랫동안 참아온 형주에 대한 야심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염원과 육손의 계책에 따라 관우의 후방을 기습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관우가 번성 공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틈을 노린 것이다. 염홍은 상인으로 변장한 정예군을 이끌고 은밀히 형주로 향했다. 관우가 설치한 봉화대의 병사들을 회유하여 정보를 차단하고 일거의 강릉을 점령했다. 관우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조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서왕을 보내 관우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여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었다. 관우는 사방으로 포위된 채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관우는 굴복하지 않았다. 손권이 항복을 권유했지만 한나라 장수로서 한나라 귀신이 될지언정 항복은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맥성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중 마충의 부장 반장에게 붙잡힌 관우는 끝내 참수되고 말았다. 관우의 죽음은 천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리의 상징이었던 그의 비참한 최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조조마저도 관우의 죽음을 듣고 천하의 영웅이 사라졌다며 애도했다. 성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오열했다. 의형제의 죽음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인자한 군주가 아니었다. 관우의 원수를 갚지 않고서야 어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겠는가. 폭수에 불타는 유비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전에 없던 살기를 느꼈다. 제갈량과 조온 등은 유비를 만류했다. 지금 오나라를 치면 위나라가 어부지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유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형제의 정은 정치적 계산보다 컸다. 장비 역시 분노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성급한 성격이 화를 불렀다. 출정을 서두르며 부하들을 독촉하던 장비는 결국 장달, 범강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두 번째 의형제마저 잃은 유비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 연이은 형제들의 죽음은 유비를 폭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손권을 멸하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이 남아있었다. 신의와 폭수 그리고 권력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순간이었다. 유비는 75만 대군을 일으켜 동쪽으로 향했다. 오나라를 멸하고 관우와 장비의 원수를 갚겠다는 그의 선언에 촉한 전체가 들끓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가져올 결과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손권은 처음에는 화해를 시도했다.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내 화살을 돌리려 했고 유비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폭수심에 불타는 유비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오나라의 젊은 책사 육손이 대도독으로 임명되었다.
많은 노장들이 그의 나이를 문제 삼았지만 손권의 신임은 확고했다. 육소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유비군의 예봉을 피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릉의 험준한 지형에서 두 군대가 대치했다. 초기에는 촉군이 연전연승을 거두며 오군을 밀어붙였다. 유비의 복수의지와 촉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육소는 서둘지 않았다. 방어에만 치중하며 적의 지칠 때를 노렸다. 몇 달간의 대치가 계속되자 촉군에게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 분노와 의기는 점차 지쳐갔고 보급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 북방에서 온 촉군들은 크게 지쳐갔다. 유비는 군사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삼림지대에 연영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육손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때가 왔다. 화공으로 적을 무너뜨리자. 한밤중에 시작된 화공은 순식간에 40여 개의 연영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피해 촉군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질서정연했던 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패전병으로 변했다. 유비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팩제성까지 후퇴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 위풍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나의 잘못으로 수많은 장병들을 죽게 했다며 자책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팩제성에서 유비는 병을 얻었다. 의형제들을 잃은 슬픔과 대패의 충격, 그리고 자책감이 그를 쓰러뜨린 것이다. 임종을 앞둔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후사를 부탁했다. 만약 유선이 부족하면 직접 황제가 되시오라는 그의 유언은 신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었다. 유비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도원에서 맹세한 세 형제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들이 꿈꿨던 이상향은 미완의 꿈으로 남았다. 한편 북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조조 역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조비가 뒤를 이었다. 조비는 마침내 한나라 황제를 패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수백 년 이어온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삼국의 1세대 영웅들이 모두 사라진 후 천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위나라의 조비, 오나라의 손권, 그리고 촉한의 유성과 채갈량.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삼국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때였다. 시간이 흘러 결국 위나라는 사마씨에게 넘어갔고 촉한은 위나라에 항복했으며 오나라도 뒤이어 멸망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삼국시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영웅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유비에 인해 관우의 충절, 장비의 용맹, 조조의 웅략, 손권의 지혜는 후세의 길이 전해졌다. 그들이 보여준 인간다운 면모와 영웅적 기계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난세는 영웅을 부르고 영웅은 시대를 만든다. 삼국의 영웅들이 남긴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진정한 지도자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